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장 국제보건 이야기에 대한 이제 웨비나를 맡았고요. 이제 다양한 이제 이론과 비평이 나올 거예요. 이제 목차는 이제 사회이론, 그리고 생물사회학적 분석과 지식사회학은 제가 맡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목적 행동의 이제 예기치 못한 결과들, 세계 합리화랑 파트는 이제 나연님이 맡았고, 그다음에 이제 훈육과 생체 권력, 사회적 고통과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 이제 시연님이 맡았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파트, 사회이론과 생물사회적 분석과 지식사회학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오늘 알아야 될, 제 파트에서 알아야 될 핵심 키워드들 5가지를 꼽았습니다. 사회이론, 생물사회학적 접근, 지식사회학, 제도화, 적법성. 이 5가지 키워드만 이제 좀 마스터하시면 제 파트를 완벽하게 이해하셨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5파트들의 의미가, 5가지 키워드들의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일단 주로 이제 사회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이제 사회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겠죠? 일단 사회 이론이 무엇이냐? 20세기 초반 독일 사회학자이자 현대 사회과학의 기초를 형성한 막스 베버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사회학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사회학은 사회적 활동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그런 행동이 생겨나는 방식과 그것을 생산한 효과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는 과학이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1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한 이제 예시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학교에서 이제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가 있다 가정해 봅시다. 아이들이 왜 학교에서 적응을 못할까? 그거에 대한 이제 사회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전학이 잦아서, 그리고 이제 부족한 정신, 신체 발달 등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하나하나가 이제 사회 이론이라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요. 이런 사회 이론과 그리고 이제 학교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의 이제 인과관계 적절성을 이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과관계 적절성이 인정이 되면은 이제 내성적인 성격이 예를 들면 학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의 이유가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인과관계가 적절성이 이제 판단이 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적절한 사회 이론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제 어떤 한 학교에서 정하지 못한 아이의 케이스가 나왔을 때 이런 이제 사회적 이론에 맞춰 부적응의 요인을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원인이 된 요인을 타겟으로 해 아이를 더 잘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자면 내성적인 성격과 학교 적응을 잘못하는 아이들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은 내성적인 성격은 이제 사회 이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한 다른 학교 적응을 잘못하는 아이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내성적인 성격에 맞추어서 치료를 진행해야겠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국제보건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국제보건에 대한 사회 이론의 틀을 잡으면 이를 통해 이제 국제보건의 성공 실패 요인에 대한 사후평가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국제보건의 성공에 관여한 결정 요인들을 파악하기가 쉬워지고, 처음 설계할 때도 입증된 요인들을 고려해 더욱 효율적인 국제보건 전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한 보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사업을 통해 결정 요인 및 전달 체계가 구축된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더 나은 보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를 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이론의 세계에 들어가 봅시다. 먼저 이제 생물사회학적 접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생물사회학적 접근이란 질병의 원인을 이제 단순히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사회, 정치, 경제, 역사, 문화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접근법입니다. 결핵이 발생했습니다. 결핵은 이제 보통 결핵균이 원인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한결핵제로 치료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기존의 생물학적 접근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과 때 이제 지겹게 배우는 여러 가지 감염 과목, 소화기 과목, 순환기 과목 등 여러 가지 임상 과목들이 대표적인 이 생물학적 접근에 얘기했죠. 근데 이제 생물사회학적 접근은 이제 결핵이 발생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단순히 결핵균을 원인으로 보지 않고 이 지역의 결핵 예방 접종률이 낮다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이 왜 이렇게 결핵 예방 접종률이 낮다?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이 빈곤한 것이 원인이구나.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바로 생물사회학적 접근입니다. 즉 이런 생물사회학적 접근에 대한 해답법은 이제 생물학적 접근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을 포괄하게 되겠죠. 자, 말라리아를 한번 예시로 들어봅시다. 여기 말라리아 이제 병리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말라리아가 딱 현미경을 봤을 때처럼 말라리아
감염된 저클구들이 딱 눈에 띄었다 생각해 봅시다. 의학도들은 이거 말라리아네 하면서 당장 이제 퀴닌, 아테미신 같은 이제 그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약들을 다제요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떠올립니다. 근데 전염병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약들 이름 같은 거 하나도 모르고 이제 이 말라리아네 원인은 이제 모기가 이제 전파하네. 그럼 모기를 어떻게 없애야 될까? 그 모기가 서식하는 웅덩이를 제거하자. 아니면 모기한테 살충제를 살포하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민족 지학자들은 이제 그 모기나 그 당수인 균보다는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질병 거주민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질병 거주민들이 지금 어떤 그 상황에 놓여 있냐? 땅의 불평등 분배가 이런 말라리아를 잘 호발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땅의 불평등 분배를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이제 요구하고 오히려 이제 DD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충제이기 때문에 그 농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오히려 반대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제 그 의학자, 전염병학자, 민족지학자가 다 말라리아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광범위한 주장들에 대해 가치를 할당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생물사회학적 접근입니다. 그런 이제 그 생물사회학적 접근의 이제 이런 광범위한 주장들에 대해서 가치를 할당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생물사회학적 접근인데요. 그럼 이것에 대한 가치 분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이 가치 분배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것이 이제 바로 지식사회학입니다. 지식사회학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치입니다. 방금 말라리아의 예시를 다시 한번 가져오자면 1970년대에는 생물사회학적 관점이 이제 질병학적이나 지리학적 관점을 압도했습니다. 약제 처방이 이제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흐르고 그리고 그 지리학적, 질병학적 관점이 생물사회학적 관점보다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는 이제 단순한 말라리아 약 처방뿐만이 아니라 토지의 분배나 웅덩이 제거도 이제 조금씩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지식사회학이 변하고 그리고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제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식사회학이 가치 분배를 결정한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식사회학은 이제 어떤 원리로 구성이 될까요? 자,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관습이 근데 이제 세대를 전해져 내려오겠죠? 관습이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또 그 손자한테 이렇게 계속 전해져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 관습이 계속 전해져 내려올 때 외부 사람들이 딱 보면 이건 규칙처럼 보이겠죠? 관습이 아니라. 그럼 이것은 이제 관습에서 규칙으로 발전하고 이제 규칙이 점점 세대를 더 거듭해 나갈수록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습이 지식까지 되는 과정을 역사와 루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지식이 돼서 진리가 되고 이것이 이제 제도화가 되는 과정이죠. 그럼 제도화는 역사화를 통해서 루트 1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새로운 지식으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면은 이제 그 지식에 대한 적법성을 얻으면 됩니다. 이런 적법성을 얻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적법성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사회 조직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사회 조직을 통해 적법화된 지식이 탄생하면은 이런 적법화된 지식이 실제 정책에 인용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실제 지식 정책으로 인용이 되려면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야겠죠. 이것이 정책이 됐을 때 실제로 이제 개인들에게 사회적 통제를 가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 제도화되었다고 이제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말 이해하셨나요? 되게 어려운 말들이라 가지고 무슨 소린지 1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예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예시보다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제 국제보건에 이것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자가 어떤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백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환자들한테 투여할 수는 없겠죠. 이 백신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3차 병원에 이제 임상 과정 막 돌리고 임상 과정 막 5차까지 있는데 1차, 2차, 3차 막 계속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이 백신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기관에 의해서 이게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것을 이제 지식의 적법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 등을 통해서
이 백신 효과가 있다가 입증이 되면은 이 백신의 그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이 백신이 이제 저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그 다양한 이제 국제기구 WHO 그런 데서 이 백신을 사용해야겠죠, 정책에. 그런 이제 국제보건 정책에 이제 권위 있는 WHO 이런 데서 되는 과정이 이제 제도화가 성공됐다고 봅니다. 이 제도화가 성공이 됐을 때야말로 이제 비로소 그 백신이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고 저희들도 이제 그 백신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저희 사회 이론과 생물사회학적 접근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나연님이 파트를 맡아주실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목적적 행동의 예기치 못한 결과들이랑 세계의 합리화에 대해서 발표할 구나연입니다. 우선 파트 1에서 설명해 주신 지식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목적적인 사회적 행동은 예기치 못한 결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목적성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이해가 안 돼서 일반 사회학적 정의에 대해서 먼저 찾아봤는데 일반 사회학에서는 한목적적 합리성을 주어진 일반 규칙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계산해내는 성질이라고 정의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한목적적 행동에 예기치 못한 결과들이라고 하면 국제보건단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데다가 완벽하게 선한 목적으로 행해진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여러 개 찾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지식의 비대칭성입니다. 의사가 환자가 살아온 환경과 그 지역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서 모를 때 의사는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환자의 언어 문화 또는 전통 문화에 대해서 불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잘못 대하는 경우 또한 이러한 예기치 못한 결과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의 중대한 긴급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사태가 긴급할수록 그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만큼 생각지 못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르완다 집단 학살로 난민이 된 이런 르완다인들을 위해서 국제연합이 세운 난민 캠프의 부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캠프는 집단 학살 가해자의 작전 기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인 가치입니다. 국제개발기구들은 제도화되어 있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IT에 텔레그레뎀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으나 이 과정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가난과 무주택 상태로 내몰아졌습니다. 즉 제도적인 가치를 추구를 한다고 좋은 행동을 했지만 이와 같이 안 좋은 결과로 이끌어지는 그런 상황은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의도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거나 국제보건 프로젝트라던가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 관리가 잘 안 되던 지역에 병원을 새로 짓는다는 발표를 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설이 준비되기 전에 방문 환자가 치솟아 병의 전염이 가속화되고 인력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보건의 한목적적 행동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다음 소주제인 세계 합리화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권위를 통해서 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막스 베버 아까 파트 1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막스 베버는 지금까지 세계를 관통해온 권위의 양식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전통적 권위고 두 번째가 카리스마적 권위, 세 번째가 합리적 법적 권위입니다. 이는 딱 떨어지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 양상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런 세계의 사회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리적 법적 권위 순서로 흘러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 권위는 세습적이고 전체적 권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주, 귀족, 마을의 수장처럼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권력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전통적 권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리스마적 권위인데 이는 불교의 붓다나 예수, 무함마드 같은 종교적인 지도자 아니면 만델라, 히틀러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 같은 사람들을 보면 이 한 명의 특출난 권위자에 의존을 하는데 이처럼 특정한 이념이나 목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나 매력을 가진 이런 한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권위가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대적인 권위의 유형이자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권위의 유형이 이 합리적 법적 권위입니다. 이는 법률, 국가, 법으로 인해 조직화된 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인데 현대 사회에 들어서 특수 자격증이나 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체계화된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권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버의 표현에 따르면 카리스마적 권위가 지배한 조직에서는 리더십이 한 개인 그리고 그에 의해서 규정된 패턴 그리고 고결함, 영웅적 자질에 의존한다고 보면 이런 합리적 법적 권위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이 본질적으로 고정된 경로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기계 장치에서 톱니바퀴 하나에 속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버의 예측과 비슷하게 현대사회에서 기관은 이런 가족이나 공동체를 넘어서 이런 가족이나 개인을 넘어서 이런 기관이 아예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랑 수량화가 가능하고 또 생활의 기술화도 가능하며 세계의 탈주 수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말이 약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나라 및 단체 간의 규약이나 현상에 대해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요즘은 또 표준화를 하면서 세계가 합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의 합리화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일반화랑 수량화가 가능해지면서 전통적 권위나 카리스마적 권위와는 다르게 이런 임시 변통적인 면이 없어서 복잡한 체계를 관리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권력층의 부패는 이런 체계나 관료주의에서도 많이 존재하지만 세습이 되었을 때나 또는 개인의 카리스마 하나에 기반을 뒀을 때와는 다르게 훨씬 더 평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러한 관료제 테두리 안에서는 개인이나 또는 소수가 창조적인 혁신이나 혹은 상식 그리고 인간의 품위 같은 것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보존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를 좀 깨트리고 또 혹은 파괴하는 것이 어려워서 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선 결론으로 이런 세계의 합리화가 주는 이점과 위험을 이해하고 그것이 국제보건에 적용을 해서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 다음은 시열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국제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앞에 두 분께서 막스 베버를 시작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미셸 푸코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말을 할 거예요. 미셸 푸코는 권력과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진 철학자인데요. 권력과 지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권력이 지식을 창출하며 동시에 지식이 권력을 창출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막스 베버가 사회학에 대해서 말을 남겼듯이 이분도 사회학에 대해 말을 남겼는데요. 미셸 푸코는 사회학에 대해서 자연과학과는 달리 아주 영구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직관적인 정보를 내놓음으로써 즉각적으로 효용을 낼 수 있는 지식 산업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권력 개념을 왜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생권력 계획은 그 개념은 의료 데이터가 대중을 지배하는 데 오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미셸 푸코가 생각했던 권력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푸코는 중세의 권력과 현대의 권력을 나누어서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권력이 진화했는지 또 현대의 권력은 중세의 권력에 비해서 뭐가 다른지 또 그 원동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셸 푸코는 중세의 권력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셸 푸코는 그의 말년에 쓴 저서에서
중세 권력에 관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왕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끔찍하게 고문하고 살해함으로써 보이려 했던 살해 하나와, 그리고 어, 그 수감자들을 엄격한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노동을 시켰던 그런 가혹행위. 이 두 가지 행위를 볼 때 중세의 권력은 폭력과 강압적인 통제에 의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셸 푸코는 이것을 소브린 파워, 통치 권력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사 여탈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통치 권력은 전통적 권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전통이 강화하고 종교가 신성화하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왕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었더라도 가질 수 없는 권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식 권력입니다. 현대에는 바로 이러한 지식 권력이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미셸 푸코는 그때의 왕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을지언정 그들의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를 함축했습니다. 미셸 푸코는 현대에 들어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지내는 형벌로 바뀌게 된 것을 단순히 인도주의적 측면에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현대에서는 감옥을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죄수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제레미 벤담의 파놉티콘이라는 이론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벤담은 유명한 공리주의 중 한 명인데요. 그는 여러 가지 사고 실험, 그러니까 상상의 어떤 가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지를 한 곳에 격리시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라는 질문들을 꽤 자주 했는데요. 이 사람의 한 가정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가 판옵티콘입니다. 판옵티콘은 판, 모든, 옵틱, 보다, 콘, 컨파인먼트, 가두다. 그래서 죄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감옥, 그것을 생각했는데요. 이것이 왜 훈육과 생물력에 관련이 있느냐? 그것은 일방향적 감시자의 존재에 있습니다. 만약 푸코는 생각했습니다. 죄수가 자신이 감시될 수 있다고는 아는데 자신이 감시자의 시야에 들었는지 아닌지조차 모른다면 이 사람은 항상 24시간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검열하고 관리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감옥을 활용한 그러한 시스템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쓰이는 전략은 관찰, 전환, 행동의 전환,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행동 양식의 분류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푸코는 이러한 양식이 감옥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병원, 수감소, 관료 등에서 활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푸코가 여기서 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곳에서는 이분법적 사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는 범법과 합법, 병원에서는 건강하냐 혹은 질병 상태냐, 수감소에서 정신 이상 수감소에서는 어사일럼에서는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냐 아니면 온전하냐, 관료주의에서는 이 사람이 기능을 하느냐, 기능하지 않는 개인이냐, 이런 개념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푸코가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다룬 것 같고, 이렇게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건데 18세기 때 삶이 정량화되는 게 이러한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푸코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을 통제하려는 추동에서 삶을 정량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가 해부학과 인구 통계학이 크게 발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예컨대 관료주의 체제 내에서 식습관을 보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백신 맞기를 의무화한다거나 하는 것을 제레미 벤담은 지식 권력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는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제창했는데요. 통치성이라는 개념은 권력을 일상과 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까 말했던 백신 의무화 같은 거는 제도가 개인의 인체에 대해서 그 통치성을 가할 수 있도록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생 권력은 미셸 푸코는 생각했습니다. 통치성의 일부이자 자본주의적 사회 기작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옛날에 그 소버린 파워, 통치 권력과는 다르게 이거는 지식에 근거한 권력으로서 눈에 보이는 잔인한 폭력이 아니더라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겨 비가시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권력의 진화를 해설했습니다. 이러한 생권력의 작용은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에 이르는데요. 거시적으로는 보건에 관한 선전, 보건, 평균 수명, 그리고 사망률에서 미시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파노티콘적인 상황까지 이릅니다. 또 하지만
생권력이 항상 그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추구하는 바는 인구 지식에 대한 활용, 그리고 그걸 최적화하고 이를 많이 축적함으로써 정교하게 정책을 통제하고 거시적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권력이 오용될 수 있는 사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생권력이 오용된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위계를 포함한 가등 종류의 폭력을 허용하는 기반이라는 것은 그 사례라기보다는 좀 일반화된 지식이었고요. 먼저 아프리카인 유럽인 인종의 그 차등성을 부여하는 것, 즉 흑인, 백인, 이분법에서 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 예전에 흑인들을 백인과 따로 분리하고 학교도 따로 보내고 대중교통도 따로 이용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은 인류학이었습니다. 즉 생체 지식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데 쓰인 것인데요. 또 이것은 식민 인구를 인종의 근거에 갈라 통치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벨기에 인종 갈등 통치는 후투와 투투를 가름으로써 그 르완다 내에서 인종 갈등을 일으켜 결국에는 일방적인 학살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고유한 문화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는 그 제도가 인도의 그 영국 통치실 그 식민 시대에 영국 통치 제도의 일환으로서 인구를 분류함으로써 카스트 간 불평등을 야기하는 그런 행동이 됐습니다. 미셸 푸코의 생권력 작동 모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권력체, 대중, 그리고 개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권력체는 대중에게 거시적인, 아까 말했던 그 거시적에서 미시적에 이르는 행동 중에서 거시적에 속하는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대중을 조작한다면, 대중 속에 속한 개인은 그러한 추상적인 기준에 자신을 맞추도록 스스로 훈육하는 그런 미시적인 폭력을 가함으로써 생체 권력이 작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권력은 아까도 말했듯이 오용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도 보팔에 있던 가스 누출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를 비교하면 그 효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보팔 가스 누출 사고에서는 장기적 그 가스가 누출된 이후에 정부에서는 보상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장기적인 그 보건 피해, 그러니까 10년, 20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인체 이상 징후들 그런 것을 장기적 보건 정책이나 장애 보상 같은 거에서 배제를 해버렸고, 그리고 또 빈민층이 감당하지 못한 서류, 건강검진 비용을 대지 못하는 빈민에게 건강검진을 좀 요구한다거나 자비로 하여튼 빈민에게는 좀 경제적이라거나 지식의 그 범위를 넘어선 서류를 요구하는 등 그 생권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사례가 됐고, 이에 반해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 단기적인 피해를 입은 인구는 2,000명에 불과했지만 이 보상 계획에는 우크라이나 인구의 3분의 1이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련에서 막 탈퇴한 이후라서 인프라가 잘 안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권력을 충분히 확보했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인구에 대한 생체 지식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적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사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사회적 고통과 구조적 폭력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보건은 사람의 생명과 안녕이 달린 일인 만큼 조금 더 만전을 기하고 또 그 고통, 질환에 대한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 또 왜 그러한 인구 계층이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됐는가, 왜 이 질환은 여기서 빈번하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사회적 고통인데요. 이것은 정의 내려지기를 권력이 인간에게 행하는 것 또는 사회 문제에 반응하는 방식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내려지는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사회적인 구조, 모든 사회적인 요소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이러한 것에 의해서 발생하고 또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고통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컨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 또 학대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누리지 못한 것, 또 차별받는 인종이나 성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박탈당한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사회적 고통에 속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고통을 연구한 사람들은 더 좋은 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구조가 방치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폴 파머는 IT에서 빈곤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인종이나 성차별, 정치적 폭력, 극심한 빈곤 따위에 의해 제한되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구조적 폭력 이론을 제창했다고 합니다. 폴 파머는 구조적 폭력이 사회적 고통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관습, 일상, 의례 속에 놀아들어서 반복되는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게 역사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폭력이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껏 그래 왔으니까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당연시되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IT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IT에서 에이즈에 대한 인식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특히 에이즈에 걸린 여성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낙인 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그 내막을 들여다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즈 여성의 노인 환경은 보통 시골에 사는 여성의 경우에는 IT에서는 여성에겐 수입원이 지우지 않으므로 가부장적인 사회가 아직 만연해 있기 때문에 수입원이 없어서 배우자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운전수나 병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직군의 사람들은 수도에 방문하는 일도 잦았고 또 조사 결과에는 한 명의 성관계 대상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운전수나 병사는 도시 성노동자와의 접촉이 잦았고 또 다시 도시 성노동자는 해외 성구매자와의 접촉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여성은 수입원이 없다는 이유, 성차별을 겪으면서 운전수, 병사, 도시의 성노동자, 그리고 해외 성구매자에 이르는 그 체인을 타고 온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는 폴 파머가 말하길 그들이 겪은 일련의 불행의 끝, 그러니까 그 연쇄되는 모든 불행의 가장 최근의 에피소드에 에이즈가 놓였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폴 파머는 덧붙이기를 구조적 폭력이 간과되면 차별과 제약은 무시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껏 우리는 그 사회 이론에 입각해서 국제보건을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국제보건이 단순히 그냥 도와줘야겠다라는 시혜가 아니라 좀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활동이 되려면 이러한 사회 이론을 배우고 이러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왜 장애와 질병으로 이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가? 어떠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통계가 보이게 됐는가? 정치, 경제, 역사의 힘이 물질 결핍과 낙후된 복원을 어떤 인과관계로 낳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런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몹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 보건에 있어서 사회적 이론은 이런 핵심 틀을 제공하고 나중에 나은 계획을 세우고 보건 문제 해결책을 제공하고 특히 나중에 보건 노동자로서 종사하게 될 사람들이 이러한 기준들에 입각해서 자신을 반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문제와 개입적 해결, 보건 서비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침습적이니까 이러한 해결 방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런 개념적 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보건이란 학술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연구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보건을 사회적 이론에 입각해서 보는 것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